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해동통보, 고려시대 같은 경우 해동통보를 사용했을 것이고, 해동. 가만히 보세요. 해동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 지금 말이군요.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있으면은, 해동, 바다 동쪽, 해동 통로라고 하는 화폐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 기준에서 해동인 거죠? 누구 기준에서? 중국 기준에서 보니까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쓰는 화폐 해동 통로였네. 이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별것은 아닌데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 박혀 있는 그런 화폐가 있었네. 맞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알고 있는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화폐가 나오기 전에는 물물 교환을 하게 되었고,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는 이 가치를 매기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야, 소 한 마리하고 호랑이 한 마리를 바꾸는데 호랑이 잡기가 더 어려우니까 좋다. 소 한 마리하고 돼지 새끼 얼마를 더 주마. 해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어. 근데 그 소 한 마리하고 돼지 새끼를 어떻게 끌고 가죠 또? 막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았겠죠. 네? 그 가치를 적당하게 매기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화폐를 만들어냈고, 화폐를 가지고 조금 편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 현대사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원 단위의 화폐를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10원, 100원, 1000원 해서 원 단위의 화폐를 사용하죠? 그 전에는 원 단위 이전에는 환 단위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10환, 100환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화폐 단위가 환 단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10전, 20전 해가지고 전 단위도 있었는데 환 단위도 사라지고 전 단위도 사라지고 지금은 원 단위의 화폐를 사용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것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1966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화폐는 사용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머니 어디를 뒤져봐도 요즘에는 돈이 없는 거야. 혹시 주머니에 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돈이 한 개도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10원짜리, 100원짜리 한 개도 없습니다.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있으세요? 2,000원 있어요. 아니, 저보다 아주 부자시네. 아주 부자시네. 자,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환 단위라든가 전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원 단위의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보니까는 주머니에 화폐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갖고 다니냐면은 이 화폐를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다들 화폐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항상 화폐를 지니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화폐를 지니고 다니지 않고 요만한 카드 하나를 딱 들고 다니면서 버스 탈 때도 사용하고, 지하철 탈 때도 사용하고, 또 슈퍼마켓 가서 무슨 음식을 살 때, 또는 식당에 가서 무슨 음식을 먹을 때 하나같이 다들 원 단위라든가 이런 화폐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야, 요게 뭐 해동통보가 되었든 상평통보가 되었든 환이 되었든 원이 되었든 전이 되었든 화폐가 되었든, 이것은 어느 시대 때 나온 거죠? 똑딱 똑딱 시계가, 옛날에 시계 똑딱이 시계 있는 줄 아시죠? 꾀종시계 같은 거 딩 했던 그런 시계 같은 거 있던 그런 시대. 요게 이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화폐였네. 우리 아날로그를 대표했던 것이 첫 번째 뭐였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시계죠. 시계. 근데 그 시계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시계 차고 계신 분?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 시계를 예물로 하지 않는다. 대단히 상대방한테 큰 신뢰를 범하는 거 맞았습니까? 맞았죠.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하는데 시계를 선물한다고요? 선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선물하지도 않고, 또 선물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차고 다니니까 안 차고 다닙니까? 안 차고 다녀요. 야, 어느새 보니까는 약속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사람들이 시계를 다 한쪽 구석방에 서랍 속에 처박아 놓고, 그래도 비싸게 산 것이다 보니까는 내다 버리지 못하고 한쪽에 처박아 놓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맞죠? 혹시 이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시계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거 봐라. 아니 업무를 보는 공간에서조차도 시계가 없고, 또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는 당연히 없고, 이 시계들이 다 아날로그를 대표했던 이 시계는 다 어디가 버렸죠? 다 어디 갔어요? 시계방이 있죠. 시계방에 요 휴대폰 소리가 들어갑니다. 요 휴대폰이 딱 나오면서 사람들은 뭐를 사용하지 않기 시작합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시계를 다 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시계를 찾던 것은 뭐였습니까? 시계가 필요했으니까. 시계가 왜 필요한 거죠? 약속을 잡고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계를 필요했던 것인데, 이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내가 시간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약속을 한 적은 없는데,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다 풀어가지고 다 서랍 속에 쳐박는 희한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지금 무슨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는 자꾸 사라져가고 어디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야, 이 디지털도 아니고 이 디지털 시대로 싹 바뀌면서 제일 먼저 사라져간 것이 시계였네. 주판 어디 갔어요? 학교에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분명히 주판을 배웠었거든요. 아마 제가 주판을 배웠다는 얘기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똑같이 주판을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저도 주판을 최근에 본 적이 없고, 저희 아이들한테 주판을 배우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아이들이 주판 대신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판 대신에 지금 보면은 주판이 사라지고요. 또 항상 어떤 식당이라든가 어떤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은 항상 이 계산기가 있었는데, 그 계산기마저도 사라지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누가 없앴습니까? 휴대폰. 이 휴대폰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시계 시장을 싹 괴멸시켜버리고, 또 주판을 또 사라지게 하더니 계산기를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좀 부유한 집들 어디 놀러 가고 그러게 되면은 뭐를 했습니까? 카메라를 딱 차고, 카메라 니콘, 뭐 코닥, 뭐 소니 이런 카메라를 딱 들고 가면 저 집은 굉장히 여유로운 집이었다. 저 집은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이 주판이 사라지더니 계산기도 하나 둘 사라져가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뭐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카메라도 다 사라지고. 야, 이게 우리가 카메라가 없는데 전혀 불편을 못 느껴. 계산기가 없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껴. 시계가 없는데 전혀 불편한 걸 느끼지 못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더더욱 황당하게 바뀐 것은 뭐냐면, 이 화폐가 없는데 전혀 불편한 걸 못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시대는 사라지고 아날로그 시대는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누가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가 선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자꾸 이 디지털 세계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럼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보시자고요. 아날로그를 가장 대표했던 것이 무언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아날로그 하나가 딱 있어요. 자,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되죠. 맞습니까? 곧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신정이 올 것이고 구정이 올 것이고, 그리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고 하면서 뭐를 주기 시작합니까? 세뱃돈을 주는 날이고, 맞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할 때는 가만 보니까는 세뱃돈 줄 때는 그때는 돈이 필요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1년 365일 돈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걸 못 느끼고 있다가 세뱃돈 줄 때는 10,000원짜리 어디 갔지? 50,000원짜리 어디 갔지?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때만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찾지 그 외에는 돈을 찾지 않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사회가 되었는데 그 이상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전혀 그거를 불편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맞죠? 네. 보니까는 이 화폐는 어느새 디지털을 대표하는 카드로 대체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화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한 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근데 끝까지 국가는 뭐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폐, 화폐, 이거를 고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명히 디지털 화폐가 나왔는데, 암호화폐가 나왔는데, 이 디지털 화폐를 무시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저 세금만 뜯으려고 할 뿐이지 인정도 못하고 무시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국가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네. 지금 아날로그 중에 아날로그를 가장 대표하고 있는 아날로그의 산물, 화폐. 그 필요성은, 화폐의 필요성은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봐야겠죠. 근데 화폐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치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수박이 있을 때 수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수박이 있다고 하는 게 있어. 맛있어. 이걸로 끝이에요. 이 수박은 5만원짜리야. 이 수박은 10만원짜리야. 라고 해가지고 가치를 잴 수 있는 기준을 줘야 되는 거 맞죠?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가치의 척도였던 거야. 그리고 나는 이 화폐를 가지고 난 저 10만원짜리 수박을 하나 사볼까? 해서 가치를 서로 맞교환하는, 이렇게 교환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야, 나는 있잖아, 저기 반포에 레미안이라고 하는데 거기 살아. 거기 얼마야? 보니까 한 3, 40억 하는 것 같은데, 와, 너 부잣집에 사는구나.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30억, 40억을 들고 다니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화폐는 무엇으로만 지금 남아있냐면요. 가치를 교환하거나 가치의 척도의 수단, 가치 저장, 가치 교환 이런 것들 외에는 크게 화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지금 한 10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한 분만 2,000원을 갖고 계시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거지같이 다 돈이 한 개도 없는 거야. 거지같이 돈이 한 개도 없는데 전혀 거지라는 느낌을 안 받고 전혀 불편한 것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즉 지금은 뭐는 사라져가는 시대입니까? 화폐까지도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인 거 인정하시죠? 그거를 누가 대체하고 있었어요? 카드가 대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카드도 불편해. 무슨 말인고 하니 저기 인도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제가 돈을 보내고 싶어. 카드로 하려고 했더니 뭐 단말기가 단말기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어디 은행을 찾아가야 되고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카드마저도 이것이 과연 존립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디지털을 대표했던 것이 카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카드까지도 사람들이 서서히 불편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해외를 잘 다니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 전에는 해외를 아주 막 지집 드나들듯이 할 때는 지구를 뭐라고 봤습니까? 하나의 촌락으로 봤던 거죠. 하나의 촌락으로 봐가지고 무슨 촌사회? 지구촌 사회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지구촌 사회가 지금 현재 병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병들어가지고 지구촌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지구촌 사회였던 거 맞죠? 네. 자, 지구촌 사회, 지구촌 촌락에 불과했는데 딱 국가 간의 장벽이 있어가지고 국가 간의 화폐라고 하는 것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국가와 국가의 화폐가 이동을 할 때는요 항상 뭘 합니까?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들인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쓰는 화폐를 사들인다든가 해가지고 수수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내가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고 원화를 가지고 엔화를 사고
엔화를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위안화를 사고 해가지고 아날로그 화폐를 계속해서 고집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국가들이 개인들로부터 뭐를 뜯고 있었어요? 네, 좋게 말해가지고 세금이고 수수료를 뜯는 것은 은행이 하는 것이고요. 국가가 하는 것은 세금인데 수수료가 되었든 세금이 되었든 쉽게 말해가지고 뭡니까? 삥 뜯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국가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다른 나라 화폐로 환전을 한다는 이유 가지고 삥을 뜯는 거야. 은행이 또 삥을 뜯는 거야. 근데 디지털 화폐가 나와버리면 내가 중국으로 가는데 삥 뜯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디지털 화폐 하나 딱 가지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딱 가버린 거야. 자, 삥 뜯어요? 못 뜯어요? 못 뜯어요. 은행이 삥 뜯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국가가 삥 뜯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야, 은행하고 국가가 큰일 났네. 신난 게 아니라 아날로그를 대표했던 화폐가 자꾸 그 위상을 잃어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치 교환보다도 가치 척도의 수단으로만 지금 남아있는 그거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이 삥을 뜯다가 국가가 삥을 뜯고 있다가 삥 뜯는 기능들이 막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나오면서?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이거를 암호화폐로 하시든 코인이라고 하시든 아니면 디지털 화폐라고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국가가 삥을 못 뜯고 있고 은행들이 삥을 못 뜯고 있는 거야. 은행들이 신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국가도 난리 났죠. 부랴부랴 해가지고는 우리는 삥 뜯기지 않을 목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만들고 디지털 화폐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려고 개인들은 편하게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서 암호화폐를 만들고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더니 정부는 잽싸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새끼들 내가 세금 다 뜯어버릴 거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진짜 못했죠? 진짜 못된 거 맞습니까? 아, 진짜 못된 짓거리 하고 있네. 네? 이거 사실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제가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갈 텐데 거기까지 제가 안 들어가고 자, 지금 보니까 우리는 주머니에 돈이 한 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거지라는 생각을 하신 분 있으면 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돈 한 개도 없는 주제에 거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야. 옛날에는 있잖아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던 주머니에 내가 돈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혹시 자식이 어디 뭐 여행이라도 가는데 돈 안 가져가면 야야 얘야 이리 와라 해가지고는 막 돈을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애가 돈을 달라고 하든가 말든가 돈 10원 한 푼 안 가지고 가도 필요하게 되면 쏴줄게. 맞습니까? 네. 야, 어느 시대에 어느 사이에 있잖아요. 잠깐 사이에 이 아날로그적 기능을 갖고 있던 화폐가 자꾸 사라지는데 사람들은 이 아날로그 화폐가 사라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고요? 근데 필요한데 왜 돈을 안 갖고 가시죠? 요거 한 장 들고 있으면 안 됩니까? 카드값 결제하려면 돈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면은 돈이 언제 필요한가 봤더니 집 살 때, 또 카드값 결제할 때, 요거 해놓고 나면은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니까는 집에 가서 보게 되면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돈도 떨어져 있으면 500원짜리 주워가지고 저금통에 넣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는 바로 툭 차버리고 저금통에 넣어요, 안 넣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있다가 에이 저거 주워가지고 한쪽에다 모셔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야, 화폐가 가치 교환의 수단보다는 왜 카드가 교환의 수단을 다 해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가치 척도의 수단으로 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해 가셨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 제가 이자노사 들어가기 전에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느새 우리가 카드는 인식하지 못하던 어느새 보니까 우리는 화폐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필요한 걸 못 느끼고 있었습니까? 살아가는데 불편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였습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자, 그런데 화폐를 가지고 장난치는 무리들이 있어.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화폐를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화폐를 가지고 장난치냐면요. 자, 2008년에 미국에서 프라임, 자, 신용 등급을 나눌 때 최고의 등급을 프라임 등급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VIP, VVIP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VIP, VVIP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등급을 나눌 때 최고의 등급을 프라임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프라임 등급이 있었는데 이 프라임 등급에 못 미치는 등급이 여러 개다가 프라임 등급에 못 미치는 아주 하위 등급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서브 프라임 등급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서브 프라임. 들어보셔서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이 서브 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출을 해줄까? 어떻게 이 서브 프라임 등급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하위 등급에 있는 사람들, 이 하위 등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삥을 뜯어낼까를 생각하다가 미국 애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집을 짓자. 집을 지어가지고 서브 프라임 등급한테 팔자. 근데 서브 프라임 등급은 등급이 낮으니까 대출받기가 어렵고, 또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현금 순환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고, 하니까 집을 지어가지고 이 서브 프라임 등급한테 팔려고 했더니 사요 안 사요? 돈이 없는데 무슨 집을, 돈이 없고 대출도 안 해주는데 무슨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애들이 착안해낸 것이, 그때 대표적인 것이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에요. 자, 리먼 브라더스 애들이 착안한 것이 뭐냐면은, 요 집을 원가를 한 8천만 원 잡자. 그리고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저 집값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럼 미래에 올라갈 걸 대비해가지고 8천만 원 원가인데 1억 2천만 원을 대출해 주라. 실화예요, 실화. 미국 놈들이 이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서브프라임 등급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신용 등급이 안 좋아가지고 감히 집을 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집생활 하면서 차로 떠돌이 생활 하면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집이 얼마밖에 안 하는데 8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1억 2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값은 얼마를 낸 건데요? 8천만 원 내고 남는 돈이 얼마 남죠? 4천만 원이 남네. 야, 이거 띄워봐. 땡큐.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집생활하는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집에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가지고는 이 집에 살아. 근데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단일 민족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수민족 국가로 구성. 그렇죠. 복수민족 국가로 구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는 전혀 생각이 틀린 거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저 순이 엄마가 있잖아. 돈 빌려가지고 돈 안 갚았대. 그렇게 되면 챙겨 살아요, 못 살아요? 한국에서 단일민족 국가다 보니까 돈을 안 내가지고 은행에 시달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동네에 소문 나가지고 순이 엄마가 돈 안 갚아가지고 빚쟁이 생활한다고 도망다니고 있다는 생각,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은행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무서운 거 맞죠? 왜 그러죠? 복수민족 국가가 아니라 단일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리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온 애들, 멕시코에서 온 애들,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 별의별 잡것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소위 밥으로 말하면 무슨 밥이죠? 짬뽕밥이 아니고 자탕밥이야, 자탕밥. 이 자탕밥이다 보니까는 1억 2천만 대출해주니까 얼마가 남았어? 4천만 원 남았어. 4천만 원 다 쓸 때까지 다 써버리는 거야. 쓰고 원리금을 안 갚아버리는 거야. 자, 원리금을 안 갚았으니 이자를 막 독촉하겠죠. 돈 내라고 독촉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 압류를 걸고 막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 뭐였어? 원래 이 사람도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 나가버리면 되지. 해가지고 다 나가버린 거야. 그거 싫어요. 다 나가버린 거야, 이게. 난리가 났죠. 네? 이게 민족적인, 이게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게 너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도시화된 사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촌락단계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생활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요것들이 다 집을 떠나가 버리고 없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자, 은행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자,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뭐가 생긴 거죠? 은행 1억 2천만 원 빌린 사람은 채무가 생긴 것이고 1억 2천만 원 빌려준 쪽에서 은행 같은 데서는 채권이 생긴 거죠. 요 채권을 가지고 야 나 또박또박 나오는 이자 1억 2천만 원짜리 내가 돈 받을 거 있어. 이거 살래 안 살래? 했더니 다른 은행에서 그걸 사가는 거야. 이걸 보고서 뭐라고 하죠?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짜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할 거 있습니까? 돈 받을 거 있으니까 1억 2천만 원을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받을 거, 아주 장기적으로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는 이것이 파생상품이 되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5차 파생상품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이게 뿌려진 거예요. 뭐가? 파생상품이 어디로 뿌려져요? 전 세계로. 그때 그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샀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이 리먼 브라더스에서 판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샀고 가장 많이 사들였어요. 자, 그러더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텔레비전에서 서브프라임,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들어보지 못한 모기는 모기인데 뭐 서브프라임 모기 무슨 모기가 이러지? 기억나십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 해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 해가지고 뭐 미국이 뭐 큰일 났다고 전 세계가 뭐 전 세계 경제에 암흑이 들어오졌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미국이 아주 악질적으로 전 세계 상대에서 모든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을 빌려준 것은 누가 빌려준 거야? 미국 은행이 빌려준 거잖아. 미국 은행이 신용 특급이 안 되는 프라임 특급보다 한참 낮은 서브프라임 특급인 사람들한테 돈을 왕창 대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못 받으니까는 자, 근데 돈을 못 받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서 지들은 다 전 세계 은행들이다, 전 세계 기업들이 이걸 팔아먹은 거야. 뭐를? 파생상품을. 그때 일본이 가장 많이 샀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사고 아시아 국가도 사고 중국도 사고 별의별 국가들에서 이걸 다 사들인 거야. 자, 그럼 보세요. 한국에서 서브프라임 저 모기지 론을 저 채권을 사들였어. 그러면 이자를 누가 내줘야 돼요? 판 쪽에서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누가 팔았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팔았잖아. 네. 시티뱅크가 팔았잖아. 시티뱅크가 팔고 리먼 브라더스가 팔았잖아. 근데 얘들 뭘 받아가지고 대출해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대출 원리금을 사람들이 내요 안 내요? 안 내. 그러니까는 리먼 브라더스가 뭐해? 이자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산. 만세. 이해가십니까? 이 리먼 브라더스 시티뱅크가 다 파산을 해버린 거야. 세계 4대 은행 중에 하나가 세계 4대 은행 중에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사라져버린 거야. 나 돈 못 내. 파산이야. 많이 버린 거야. 그러면 각 국가에서 저걸 사들였는데 파생 상품을 사들였는데 각 국가도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가져와 버립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야, 이거 미국 애들이 미국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집 가지고 장난질을 쳤던 것이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끼쳤던 거야. 여기까지 아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홍다 사태를 봐야 돼. 중국의 홍다 만세 불렀죠. 네, 만 3,000분 더 이상 없다 해가지고 만세 불렀어요. 지금 중국의 홍다가 만세를 불렀는데 세계 경제의 먹구름을 들이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3억 4천만밖에 안 되는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먹구름을 갖다가 들이웠는데 중국발 홍다 사태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중국의 문제로 끝나고 말아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는 그 홍다에다가 돈 빌려주고 그 대출 돈 받을 채권을 전 세계에 팔아넘겼습니까? 안 팔아넘겼습니까? 그렇죠. 미국 놈들은 채권을 파생상품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팔아넘겼고 중국 애들은 자기들끼리의 문제야. 헝다 사태로 인해 가지고 헝다와 같은 그 부동산 그룹이 중국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9만 개 정도 있습니다. 9만 개.
그러면 지금 이게 헝다그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9만 개가 이와 같은 사태로 하면서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헝다그룹 하나가 저렇게 대구로 해가지고 몇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헝다그룹 하나가 1000만 명. 1000만 명이 박살나는 거예요. 임직원들도 박살나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아파트 공사를 안 해버렸으니까는 아파트 내가 전 재산을 거기다 때려박았는데 아파트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대단히 심각한. 그래서 헝다그룹 하나가 일으킨 문제가 중국에 일으킨 거, 중국의 몇만 명한테 1000만 명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헝다그룹과 같은 부동산 그룹이 몇 개라고요? 9만 개. 줄도산.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왜 저렇게 박살나는지 아시겠죠? 아세요, 보세요. 주식은 빨간불이면 주식은 올라가는 건가요? 빨간불. 네, 주식은 빨간불이면 올라가는 거고 파란불이면 떨어지는 거야. 코인은 반대예요. 빨간불이면 떨어지는 거고요. 녹색불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겁니다. 코인은 반대예요. 자, 이 코인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박살나는 것이 헝다그룹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그렇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만큼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셨어. 그러면서 이제 미국 얘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자식들이 2008년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 사태의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의 미국 애들이 뭔 짓거리를 하냐면요. 그래? 야, 서브프라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왜 은행이 망했지? 아, 저것들이 갚을 돈이 없어서 망했구나. 그럼 뭐 하면 되지? 네? 찍으면 되지. 진짜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애들이 돈을 이전에 돈 찍던 거에 4배를 찍어가지고요. 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가볍게 해결하고 전 세계의 먹거리를 전 세계는 막 허덕거리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달러를 4배 이상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계속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해버린 거야. 이거 이해 가세요? 문제는 지들이 이렇게 놓고 지들이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통화의 기준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찍었던 화폐 4배를 더 찍어가지고 막 돈을 풀어대면서 미국은 순식간에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럼 미국 애들이 그렇게 돈을 4배를 풀어댔으니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4배의 돈을 풀어냈으니 미국의 달러 가치는 4배가 떨어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걔들이 미국 달러를 4배를 뿌려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으니까 한국 돈 그대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4배를 뿌렸으면 4배만큼 떨어진 거 맞죠? 화폐 가치가. 미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한국의 화폐 가치는 그냥 있었을 뿐인데도 4배가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랬는데 올라갔어요? 비슷했어요. 야, 이거 봐라. 그럼 유추해 볼 수 있겠네. 미국 애들이 돈 뿌릴 때 한국도 뿌렸구나. 일본도 뿌렸구나. 전 세계가 같이 뿌렸구나. 이해 가시죠? 그럼 부동산값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당연히 올라가야죠. 화폐를 풀어댔으니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야죠. 화폐로 돈을 막 풀었으니까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화폐는 흔해진 거고 귀했던 화폐가 흔해지고 물건은 귀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2009년, 2010년, 2012년부터 한국 부동산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한 짓거리예요? 미국이 한 짓거리야, 미국이. 자, 여기까지 아셨어요? 야, 뭔 놈의 암호화폐 얘기하는데 뭔 얘기가 그렇게 길어. 알고 가야지. 자, 그런 다음에 2019년 중국발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하셨어요. 우한 폐렴 하다가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죠. 코비드 19 이게 뭐죠?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네? 그래서 19라고 하는 것이 2019년에 발생했다고 해서 2019년에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돈 뿌렸습니까? 안 뿌렸습니까? 그 미국에서 돈 뿌릴 때
무슨 표현을 했죠? 헬리콥터로 살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헬리콥터로 살포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어느 정도의 돈을 뿌렸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한국이 올해 202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될 겁니다. 미국이 2020년 3월 달인가부터 뿌리기 시작한 것이 2,300조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2,300조 이상을 어떻게? 매달. 이번 바이든 정부 들어서가지고 더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이거하고 코인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거하고 코인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 짓거리하고 지금 암호화폐하고 무진장 연관성이 깊은 겁니다. 자, 2,300조, 그 다음에 2,500조, 2,800조 해가지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뿌린 돈이, 미국이 뿌린 돈이 4경 가까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인데? 600조인데 얘들 한 달에 3,000조를 뿌렸다, 평균 3,000조를 뿌렸다 하면 가정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5년치를 매달 뿌리기 시작한 거야. 자,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코로나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되게 잘 들어요. 마스크 쓰라니까 다 써요, 안 써요? 다 써요. 미국, 영국, 호주 애들은 마스크 신다고 막 데모하는 거야. 개새끼다, 내가 은행 가는 거 아닌데 왜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지랄이야? 해가지고 막 데모를 해보는 거야. 얘들은 집단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 걔들은 뿌리 깊은 개인의 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할 텐데 왜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지랄이야? 해가지고 데모를 막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모이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는 직장을 잃으면은 막 직장을 잃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정한테 주는 돈이 800만 원 정도 주는 거야. 4인 가족이 직장을 다 잃었어. 그럼 800만 원 줘버린 거야. 이런 죄들아, 나가서 일해도 800만 원 못 버는데 집에서 노니까 800만 원을 줘. 진정한 에어드랍은 미국이 한 거야. 막 공중에서 막 살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직장을 나가는 게 돈 버는 거야. 집에서 쉬는 게 돈 버는 거야. 집에서 쉬는 게 돈 버는 거야. 해가지고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뿌려버린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미국이 저렇게 돈을 뿌렸으면 환율을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지금 1대 1200 정도 하고 있는데 한국 돈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야 되고 미국 돈의 가치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고 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잖아요. 근데 환율이 변동이 없어. 환율의 변동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것이고? 미국은 이렇게 많은 돈을 뿌렸고 우리나라는 뭐 9조가 예산을 뿌린다고 했을 때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9조 못 뿌리고 5조밖에 못 뿌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작년에 총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돈을 안 뿌리고 얘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는데 어떻게 환율이 꼼짝을 안 해? 어떻게 환율이 꼼짝을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거야. 뭐 한 거죠? 한국도 뿌렸지. 어디에 맞춰가지고? 미국이 뿌리는 것에 맞춰가지고 비율을 거의 맞춰가지고 계속 같이 뿌리고 있는 거야. 계속 같이 뿌리고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물건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빨리 대답 좀 해봐요. 자, 여기 왜 오셨는데 여기 왜 오셨는데요? 돈 벌려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 건데? 이거 알면 돈이 그대로 보이는 거야 이게. 돈을 뿌렸어. 그러면은 돈을 뿌렸으니까 화폐의 가치는 끝없이 떨어질 것이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천정부지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요. 부동산 값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론에 속지 마세요. 시작도 안 했어요. 절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 이렇게 뿌려댔는데 여기에 비율을 맞춰가지고 대한민국도 저는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뿌린 것 같아. 그러지 않고는 환율이 이렇게 버틸 수가 없거든요. 환율이 버티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어. 1,200원까지 찍었었어. 부동산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봤더니 또 압니다. 부동산가 올라가지 않았고요. 네?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값이 폭등한다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돈을 많이 풀었어. 그럼 돈 가지고 뭐 하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돈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물건 사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텔레비전도 좋은 거 사야 되고, 집도 좋은 거 사야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이유는 돈 가지고 딱지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 맞습니까? 내 자식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도 돈을 주는 겁니다. 물건을 줄 수도 없어요. 무거우니까. 맞죠?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물건의 가치가 그대로이면은 물건 만든 사람 같은 경우는 망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돈을 저렇게 뿌렸으니까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물건을 대표하면서 가장 생활 필수품이면서 가장 비싸면서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하면서 여관방에 생활할 수 없으니까 뭐죠? 집이잖아요. 집값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이해가셨죠? 근데 우리가 자 집을 대표하는 것이 아파트라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가 돈인가요? 아닌가요? 돈을 바꿀 수는 있죠. 황금성은 있죠. 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자동차가 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내가 입고 있는 이 명품 옷이 명품 옷이 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돈은 아니야. 하지만 황금성이 강해요. 맞습니까? 걔를 보고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 암호화폐는 이제 암호화폐로 들어온 거야.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은 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거래소에 갖다 팔면 바로 돈이 돼버리죠. 황금성이 장난이 강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황금성이 강한 아파트, 자동차, 명품 시계, 명품 옷, 명품 구두보다도 더 황금성이 강한 것이 디지털 자산이에요. 디지털 자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지금 혹시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 비트코인 팔려고 남들보다 파는 거를 1억만 싸게 팔면 어떻습니까? 팔자마자 거래됩니다. 남들보다 1억만 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럼 팔자마자 거래돼버려요. 도대체 황금성이 가장 강한 게 뭡니까? 돈으로 바꾸는 디지털 자산이 암호화폐이죠. 맞습니까? 암호화폐가 이렇게 황금성이 강하구나. 그러면 자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또 돈 뿌릴 것 같아요? 안 뿌릴 것 같아요? 당연히 뿌리죠. 내년에 몇 번을 뿌릴지 당연히 모르고 미국도 계속 뿌려대고 한국도 뿌릴 것이고 일본도 뿌릴 것이고 계속해서 뿌리겠네. 그러면 올라가겠네. 누가 올라갈까요?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금을 선택하실 것인지, 달러를 선택할 것인지, 디지털 자산을 선택할 것인지, 명품 구두, 명품 시계를 선택할 것인지, 자동차를 선택할 것인지, 아파트를 선택할 왜? 자산이니까. 수박을 선택을 해놨는데 수박을 곧 썩어버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황금성도 강하면서 가치가 잘 변하지 않으면서 또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이거 가지고 또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편의점 가서 또 결제도 할 수 있고 순댓국도 사 먹을 수 있고 요거 봐라. 아파트 가지고 순댓국 사 먹어도 못 사 먹어요. 자 우리 사장님 제가 아파트를 제가 10분의 1을 드릴 테니까 순댓국 한 100개만 주시겠습니까?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차에 한 10분의 1을 드릴 테니까 바퀴 한 2개 드릴 테니까 제가 순댓국 100그릇만 주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놈은 이게 바로바로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자꾸 원하게 돼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를 자꾸 원하게 되는구나. 그거 가지고 있으면 또 가치가 올라가. 가치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화폐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해가셨죠? 네. 자, 그러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이 암호화폐가 가치가 자꾸 올라가서 자산의 가치가 자꾸 올라간다면 갖고 계실래요? 안 갖고 계실래요? 갖고 계실 겁니까? 네. 저는 갖고 있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자, 그럼 갖고 있는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시라고요. 갖고 있었어. 근데 갖고 있었더니 이 갖고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스테이킹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스테이킹이라고 표현해. 스테이킹을 딱 해놨더니 뭘 막 코인을 막 주기 시작해. 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은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뭐 1%가 되었든 2%가 되었든 이자 주는 거죠. 적어서 그렇지 주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 8천만 원을 10년 동안 넣어놨대. 근데 펀드에서 1년에 50만 원씩 돈이 나왔대. 이자를 주는 거 맞죠? 자,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은행은 예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 지갑 속에 넣어놓는 걸 보고서 스테이킹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 지갑 속에 넣어놨어. 스테이킹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중앙은행과는 별도로 뭐 하는 별도로? 자, 여기 하면서 본론하면서 끝나버립니다. 자, 중앙은행과는 별도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금리가 1%라고 가정했을 때 1%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1%에 준해서 그 1%에 준해가지고 뭐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2% 금리를 정할 것인지 3%를 할 것인지 4%를 할 것인지 5%를 할 것인지 정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다시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비트코인이 되었든 이더리움이 되었든 지금 현재 우리가 발행한 이 메인넷 플랫폼 기반의 이 코인이 되었든 이거는 한국은행의 통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를 않네. 맞죠? 우리가 중앙 그러게 되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센터라고 하는 거죠. 센터. 맞죠? 중앙의 그러면 센트럴 그럽니다. 그래서 센트럴 파크 해가지고 미국에 가면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그걸 따가지고 그다음 맨하탄 중심가에 한 중앙에 딱 파크가 있는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한 중앙에 있으면 뭐라고 하자? 센트럴 파크를 합니다. 센터가 중앙이구나. 자, 근데 IZE를 붙이려면 센트럴라이즈 해가지고 중앙화 시키다, 중앙 집권하다 이런 뜻이에요. IZE가 붙게 되면 뭐뭐화 시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센트럴라이즈는 중앙 집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센트럴리제이션 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중앙 집권, 중앙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A하고 B하고 돈 거래를 합니다. 야, B야, 내가 100만 원 보냈다. 했더니 B가 A한테 땡큐, 내가 이자 쳐서 돈 줄게 했어. 그래서 봤더니 중간에 보니까 나는 신한은행 가서 돈을 붙였고 얘는 우리은행을 쓰고 있을 때 우리은행 제가 돈을 붙인 거야. 보니까는 A하고 B가 각기 사용하는 은행은 틀렸지만 A는 신한은행이었고 B는 우리은행이었지만 은행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를 끼고 있었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 은행은 또 은행이 한국은행 통제를 받고 있었고 또 이 은행이 한국은행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네.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돈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은행이 있었고 은행을 감독하고 있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있었고 은행의 은행적인 한국은행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도 있고 있었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항상 은행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것이고 내가 어떤 거래를 하는 은행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고 한국에서 다 알고 있었고 금융감독원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것이었어. 근데 A가 B한테 야, 나 돈은 없고 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뭐 내줄까? 비트코인이 뭔데? 그거 받아가지고 있잖아. 네가 저 거래소 가서 팔면 바로 돈 되는 거야. 그럼 한번 보내봐. 해서 A가 B한테 보냈어. 은행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한국은행은요? 금융감독원은요? 중앙정부는요? 야, 이거 봐라. 코인이라는 걸 가만 봤더니 전혀 은행과는 상관없이
또 금융감독원, 또 정부와는 상관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버렸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이런 것을 보고서 중앙집권파라고 합니까? 중앙으로부터 탈피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고 탈피라는 뜻을 갖고 있는 D를 딱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decentralized 그러니까 이거를 decentralized 이렇게 돈거래하는 거고 금융거래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금융거래. 그래서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끼지 않고 개인 간에 마음대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한다고요? Decentralized Finance. 야, 왜 영어 쓰고 지랄이야? 이게 코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고 이게 영미권에서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점 이해하시고 적응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Decentralized Finance. 야, 혀 꼬부리기 너무너무 어렵구나. 혀가 꼬부리다 잘못하면 마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럴까 줄여가지고 Decentralized Finance DE를 붙이고 FI를 붙여가지고 이걸 뭐라 합니까? DeFi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은행, 한국은행이 정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탈중앙화된 금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은행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내가 정할 거야. 한국은행 정하지 마. 우리은행 정하지 마. 나는 니들하고 상관없어. 이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그래서 탈중앙화된 은행은 디파이는요. 내가 이자를 정하는 거야. 자, 사모님 저한테 1억 빌려주세요. 제가 1억 빌려주시게 되면 제가 월 1,000만 원 이자를 줄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이게 수신행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 대신에 사모님 코인 100만 개만 빌려줘요. 내가 매달 이자로 한 달에 코인을 10만 개씩 드릴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이건 합법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돈거래 하지 않고 이렇게 은행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사모님 저한테 100만 개 빌리시면 한 달에 5만 개씩 제가 드릴게. 죽을 때까지 드릴게. 정말 줄 거야? 네, 정말 드릴게요.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래를 하고서 했어. 그거는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해가지고 디파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가 이자를 드립니다. 제가 정하는 거야. 제가 5%를 줄 것인지 10%를 줄 것인지 7%를 줄 것인지 20%를 줄 것인지 50%를 줄 것인지 100%를 줄 것인지 제가 정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디파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암호화폐 이자농사 그러면 뭐가 나오죠? 이자농사 나오게 되면은 내가 스테이킹을 딱 예치를 해놨더니 뭘 주더라? 중앙은행과는 별개로 디파이를 해주겠다 이런 말이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이해가셨어. 그러면 암호화폐 이자농사 해가지고 자 이해가셨어요. 자 그래서 디파이가 나오네.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이해가십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이해가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 은행과 같은 중앙 집권화된 금융기관을 벗어나서 분산되고 작은 단위로 자율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고서 디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디파이가 뭔지 아셨어요? 내가 코인을 지갑에 넣는 행위를 보고 스테이킹이라고 하고 중앙 집권화된 금융기관에서 벗어나가지고 분산된 작은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보고서 디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중간 절차가 없다는 건데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보니까는 개인과 개인이 돈 거래할 때는 항상 뭐가 꼈습니까? 은행이라는 곳을 꼈었는데 또 은행을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있었고 중앙정부의 한국은행 정부도 다 있었는데 싹 다 사라졌잖아. 저 중앙기관이 사라진다. 중간 절차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디파이라고 합니다. 디파이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디파이 아주 큰 장점이야. 왜? 저 중간에 낀 은행도 사라졌고 한국은행도 사라졌고 금융감독원도 사라졌고 정부도 사라졌고 개인과 개인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을 보고 디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아주 장점이 많겠구나. 자, 어떤 장점이? 그래서 이 디파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여러 나라의 정부와 은행에서 이 현재 여러 나라의 정부와 은행에서 이 디파이 시스템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몰래 은행과 정부에서 이 디파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금융업을 해나가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야.
대단한 거구나. 자, 그러면 디파이는 미래 금융 모델의 표본이고 전통 금융업이 그것을 전통적인 금융업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 디파이다. 맞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100만 개의 코인을 빌려줬더니 제가 매달 10만 개를 막 준다고 하는 거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바로 알았습니다. 만약에 돈거래 하게 되면 서로가 불법을 행하는 거야. 근데 코인을 했을 때, 디지털 자산을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닌 겁니다. 자, 마큐 쿠바이라는 사람은 디파이, 미국 차세대 미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디파이로구나. 자, 20년 내로 글로벌 혁신기업이 나올 것이다. 뭐를? 디파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 기반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은행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얘를 막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디파이는 금융의 미래이고 금융사업도 다양한 총괄적으로 구상할 것이다. 디파이 금융은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다 바꿔버립니다. 이해하셨죠? 자, 아까 이제 봤던 것이고, 이거 관심을 갖고 도입할 준비하는 거. 누가? 중앙정부하고 일반 은행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도입할 준비를 할 만큼 디파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개발한 거죠? 중앙정부가? 아니요, 개인. 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모여있던 장관, 차관 뭐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애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대단하다고 보는데. 한국은행 가상자산 투자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디파이는 한국은행은 지금 초기 단계에 와 있다. 자, 카카오 브라운, 브라운덱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카카오의 자회사인데 블록체인 전문 업체가 브라운덱스입니다. 저 브라운덱스에서 한국은행 CBDC 시스템, 누가? 카카오 브라운덱스가 한국은행의 CBDC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한국은행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의 브라운덱스가 만드는 겁니다. 야, 대단하구나. 디지털 전환 신기술 도입의 금융부분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뭐가? 중앙정부하고 은행에서 이 디파이를 도입하려고 현재 준비 중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스테이킹, 이자 농사의 핵심. 아까 설명드렸죠? 자, 내가 스테이킹을 해놨어. 그랬더니 보상이 주어져. 어떻게? 디파이 형태로 보상이 주어져.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자, 탈중앙화된 금융을 지향하면서 우리끼리 스스로가 이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줄 것을 정하는 거야. 줄 것을 정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화된 시스템입니까? 탈중앙화된 시스템입니까?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되겠죠. 자, 디파이 코인 자체 스테이킹. 자, 여기는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을 줍니까? 비트코인 줍니까? 우리 코인을 줍니까? 우리 코인을 주고 있죠. 자,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코인을 스테이킹 해 놓으시면 남의 그 코인을 사다가 주는 거에 비트코인을 주는 겁니까? 이더리움을 주는 겁니까? 우리 코인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 코인을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디파이 코인 자체 스테이킹 했더니 디파이 코인 자체 스테이킹 해도 자체 코인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을 거라고 보고. 자, 이자 농부가 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삭축제하고 있는 같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저기서 계속 이제 농사가 지어진 것이 나한테 이자 형태로 그걸 보고서 뭐라 하죠? 디파이라고 하죠. 디파이 형태로 계속해서 보상을 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야, 네가 그렇게 주면은 우리 망할 텐데, 너희 망할 텐데 그렇게 줘도 되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번쯤 의심을 가져보셔야 할 텐데. 자, 보시자고요. 만약에 돈을 맡기고 제가 돈을 이자로 드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돈을 맡기는 제가 은행도 아니고 수신기관도 아닌데 저한테 돈을 맡기는 행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자를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자, 뭐를 하셔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디 가셔가지고 거래소에 가셔가지고 뭐를 사가지고 내가 원하는 코인을 사가지고 그거를 내 지갑에 넣어놨더니 스테이킹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자 농사 개념의 디파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스테이킹을 정확히 아셨어. 디파이도 정확하게 아셨어. 얘들이 중앙을 탈피해가지고 탈중앙화 이 금융을 향해서 가는 거야. 정말로 그렇다면은 이거 해볼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해볼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야, 너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한 $10,000 정도 여분이 있는데 내가 $10,000 정도 여유가 있는데 네가 뭐 한 12% 준다고? 네, 12% 드릴게요. 뭘 주는데? 코인 드릴게요. 코인을 스테이킹 하셨으니까 제가 코인을 드립니다. 만약에 저한테 수박을 맡겨주시고 제가 수박을 드릴 텐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를 스테이킹 했습니까? 코인을 스테이킹 했으니까 그 해당 코인을 디파이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앙 집권화된 금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탈중앙화된 금융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정말로 내가 스테이킹 해놓은 이 코인이 가격이 오른다면, 가치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부자가 되겠죠. 맞죠? 근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으면 부자가 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코인이 한 개당 10원 정도 한다고 가정 한번 해보시자고요. 1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자, $10,000을 $10,000를 예치했더니 한 달에 12%를 줬어요. 그러면은 $10,000에서 한 달에 12%면 $1,200이 맞습니까? $1,200. 어치를 10원씩 팔았어. 그러면 현재 환율이 개당 1,200원이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시자고요. 현재 환율이 1,200원이라고 가정해 보시게 되면은 $1,200 곱하기 1,200원 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팔았더니 $1,200만큼이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원화로 바꿨더니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144만 원이요? 오, 요 정도가 되겠네. 제가 드린 겁니까? 코인을 사가지고 스테이킹 했더니 디파이로 보상을 드렸던 것이고 그 디파이로 보상을 받은 것을 거래소에 가서 팔아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거래소 간다고 해가지고 차를 타고서 저희가 지금 현재 빅박스에 장착이 되는데 빅박스는 그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에스토니아까지 가가지고 이걸 거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빅박스를 치셔서 다운 받아가지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거래하면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돈 버는 것으로서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저기 보면은 24시간 거래 기록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13.20M이라고 되어 있는데 M은 밀리언입니다. 밀리언이 뭐죠? 100만. 다시 M이 뭐라고요? 밀리언, 100만. 그러면은 1320만이라는 뜻이네. 24시간 동안 거래된 양을 집계를 해봤더니 1320만 개가 거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몇 개라고요? 몇 개? 1320만 개가 거래됐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는 USDT라고 되어 있네? 그쵸? 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얘는 25.90M이 되어 있는데 뭡니까? 2590만 개라는 얘기죠. 2590만 개가 되는데 ETH가 뭡니까? 이더리움. 2590만 개가 뭘 기반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아, 달러 기반으로는 1320만 개가 거래가 되었고 이더리움 기반으로는 2590만 개가 2600만 개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600만 더하기 1300만 하게 되면은 대충 얼마입니까? 약 4천만 정도가 되네. 약 4천만 정도. 야,
4천만 개 정도가 평균 얼마에? 50원씩. 평균 5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50원 곱하기 4천만 개. 얼마치가 거래가 됐습니까? 20억 원어치 거래가 됐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디파이로 받은 디파이 보상으로 받은 것을 거래소에 50원씩이든 이제 곧 60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자, 이거 내다 팔았어. 그래서 현금이 돼야 안 돼요? 현금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게 잡아가지고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셨습니까? 야, 이게 거래가 되고 있었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거래소는 어디냐면 빅박스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된 것을 제가 여기 강의 들어오기 전에 사진을 캡처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 양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네. 맞습니까? 자, 이 빅박스라는 거래소 외에도 또 핫빛 거래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거기 거래소에서 거래된 것을 집계하지 않습니다. 야, 거기서도 한 뭐 2,500만 개는 아니어도 한 뭐 200만 개 또 거래가 됐겠네요. 자, 보시자고요. 아파트다, 금이다, 달러다, 가상화폐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저 거래소에서 저걸 팔았을 때 현금이 되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내가 나가지 않고 어디에서 이 핸드폰 가지고 팔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은행에다가 딱 입금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를 대표하고 있는 화폐는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근데 뭐를 원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화폐를 원하고 있고, 이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있었더니 한 개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뭐로 보상이 나오고 있어요? 디파이 형태로 계속해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파이 형태로 보상이 나오다 보니까는 가격이 한 개도 오르지 않아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빅박스라고 하는 거래소는요, 한국에 있는 거래소가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국가의 거래소예요. 그러면은 보니까 이더리움 기반으로는 2,590만 개가 거래가 되었고, US 달러 기준으로 1,320만 개가 거래가 되는데, 잘 보시자고요. 지금 얘들이 에스토니아에 상장이 되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특히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유럽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뭐가 편한 겁니까? 유로화가 편한 겁니까? 이더리움이 편한 겁니까? 보세요. 유럽 애들이 이더리움이 편하니까 이더리움 갖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코인을 지금 사고 있는 거야. 사고 팔고.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개입 안 했어. 여기 있는 분들은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 유럽 애들이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지 막 거래를 하는 거야.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코인을 유럽 애들한테 판 거 맞습니까? 유럽 애들한테 팔았어. 그랬더니 유럽 애들이 판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유럽 애들한테 팔았더니 한국으로 들어왔죠. 차를 판 게 아니야. 아파트를 판 게 아니야. 조선업 해가지고 배를 판 게 아니야. 항공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판 게 아니야.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더니 유럽 애들이 막 사들이는 거야. 돈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한국으로 들어왔죠. 이런 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국가의 위상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국부가 증가하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처럼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도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인 거야. 자, 혹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 분은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이야, 저는 에스콰이어는 들어봤어. 신발 에스콰이어는 들어봤는데 에스토니아 이거 들어본 지 얼마? 이 에스토니아라는 하는 나라에 저희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했더니 지금 대충 한 4천만 개 정도가 거래가 되면서 여기서 뭐를 팔았고 코인을 팔았고, 코인 팔았다는 게 뭘 판 거야? 솔직히 숫자를 판 거야. 숫자. 알기 멍청하더니 숫자를 막 사가면서 우리한테 돈을 막 보내줘. 대박입니까 아닙니까? 자, 혹시 코인 보신 적 있는 분?
제가 바로 간접시 보여요. 코인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뭐일 뿐이야? 숫자일 뿐이야. 아니 이 멍청한 것들이 숫자를 생각하고 돈을 보내주네. 배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비행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총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남한테 불리를 갖다 주는 그 무엇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사들였을 거 아닙니까? 사들였더니 이거 판 것만큼 돈이 들어왔네. 그러면 아까 계산하니까 돈이 얼마나 나왔죠? 4천만 개 곱하기 50원, 4, 4, 20원. 와, 하루 사이에. 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게 팔리는 양이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증가하겠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증가하겠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국 돈이 많이 들어오겠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치가 올라가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가지고 계셨으니 가치가 안 올라가도 부자가 될 텐데, 가치가 올라감으로 해서 더더욱 큰 부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러한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그랬더니 거지가 되어버려. 어떤 거지가? 벼락거지가 되어버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산의 형태를 정보를 받고 열심히 해봤더니 벼락부자가 되어버려. 자, 선택의 문제였네. 내가 저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였어. 근데 그 선택을 하실 때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늘상 말씀드리지만 메인넷 플랫폼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세요. 이 지금 4천만 개가 지금 거래된 것이 뭐 때문에 거래가 된 거예요? 메인넷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싸? 왜 이렇게 싸고 막 들어와버린 거야. 이해가세요? 메인넷 플랫폼이 있는 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막 들어오는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네? 메인넷 플랫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토큰 단계에 있는 것들이, 메인넷 플랫폼 없는 것들이 자꾸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거 절대 속지 마시고, 정상적인 코인, 토큰 말고 정상적인 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강의도 듣고 강의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디파이가 뭔지 스테이킹이 뭔지를 알리다 보면 내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자가 되는데,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10원, 단돈 10원이라도 저한테 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구도 저한테 10원 한 푼 주지 않았어. 근데 무정부는 이렇게 유럽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이런 일 권장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권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계속해서 달러를 가져오는 것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끌어모아오고 계속해서 달러를 끌어모아오고, 정말 잘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자, 사람들은 현명하고 좋은 선택하셨고, 저도 이 좋은 정보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신 가운데 도움 되셨습니까?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